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문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제3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3부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8번째 장으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지고 있는 책의 129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아인슈타인의 우주. 19세기가 막을 내리던 때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자연계에 숨겨져 있는 신비의 대부분을 알아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전기, 자기, 기체, 강화학, 음향학, 속도론, 통계역학 등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 X선, 음극선, 전자, 방사선 등을 발견했고 옴, 와트, 켈빈, 줄과 에르그, 암페어 등의 단위도 만들어냈다. 물체를 진동하게 만들거나 가속시키거나 섭동을 주거나 증류를 하거나 결합을 시키거나 질량을 측정하거나 기화시키는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보편적인 법칙들을 알아내기도 했다. 빛의 전자 기장이론, 리히터의 상호비례법칙, 샤를의 기체의 법칙, 결합부피의 법칙, 열역학 제0법칙. 여기서 0이란 얘기는 아마 제0법칙인가요? M법칙인가요? 원자가 법칙, 질량작용의 법칙 등을 비롯해서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칙들이 모두 그 시기에 발견되었던 중요하고 웅대한 법칙들이다. 세상이 전부 바뀌어버렸고 천재들이 만들어낸 기계와 기구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다. 이제 과학에서는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다고 믿었던 학자들도 있었다. 1875년 키엘 출신의 젊은 독일인 막스 플랑크는 수학과 물리학 중에서 어느 것을 공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일은 모두 끝났으니 물리학을 선택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새로 시작되는 세기에는 그런 결과들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고 더 이상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플랑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론 물리학을 공부했고 몸과 마음을 바쳐 열역학 핵심이었던 엔트로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야망에 찬 젊은이였던 그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1891년 자신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예일 대학의 윌러드 깁스라는 소심한 성격의 학자가 이미 엔트로피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깁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공부했던 3년을 제외한 평생을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번의 집과 예일 대학을 연결하는 세 블록 안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예일 대학에서 처음 10년 동안에는 봉급을 받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1871년부터 1903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의 강의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은 학기마다 1명 정도에 불과했다. 여기 지금 각주가 아니고 뒤에 아마 인덱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기호로 가득했던 그의 논문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난해한 수식 속에 뛰어난 천재적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윌리엄 H. 크로포의 말에 따르면 깁스가 1875년부터 1878년까지 불균일 물질의
평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몇 편의 논문들은 기체, 혼합물, 표면, 고체, 상변화, 화학반응, 전기화학, 전지, 침전, 삼투현상 등에 관계된 거의 모든 연력학 법칙들을 놀라울 정도로 명백하게 설명해 주었다. 깁스의 연구 덕분에 연력학이 크고 시끄러운 증기기관의 열과 에너지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깁스가 발간했던 평형은 열역학 분야의 프림키피아라고 알려졌지만 그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커네티컷 주에서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커네티컷 예술과학원 회보에 싣기로 했다. 플랑크가 너무 늦게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금은 낙심했겠지만 플랑크는 개의치 않고 다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에 있던 당시 케이스 응용과학 대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1880년대에 엘버트 마이컬슨이라는 중년의 물리학자가 친구였던 화학자 에드워드 몰리와 함께 그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의 결과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지만 앞으로 설명하게 될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전혀 뜻밖에도 가상적인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얻었다.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안정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질량과 마찰도 없으면서 빛을 전달하는 에테르라는 매질이 가득 차 있다고 믿었다. 데카르트가 처음 제안하고 뉴턴이 인정한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에테르는 19세기 과학에서 빛이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설명하는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특히 빛과 전자기파가 모두 진동의 일종인 파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1800년대에는 그런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진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에텔에 대한 집착은 절대적이었다.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J.J. 톰슨은 1909년에 에테르는 사변적인 철학적 논리로 만들어낸 괴상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그런 주장을 했던 때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지고도 4년이 지난 후였다. 사람들은 정말 에테르에 빠져 있었다. 엘버트 마이컬슨의 삶은 19세기의 미국이 기회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 지역에서 1852년에 가난한 유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아버지가 의류 상점을 경영했던 캘리포니아의 금광 지역에서 성장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닐 형편이 안 되었던 그는 워싱턴 DC로 가서 산책을 나가는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백악관의 정문 부근을 서성거렸다. 아주 순진했던 나이였던 것이 분명하다. 끈질긴 마이컬슨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그랜트 대통령은 결국 해군 사관학교에 무료로 입학시켜줄 것을 약속했다. 마이컬슨이 물리학을 배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다. 10년 후에 클리브랜드에 있는 케이스 대학의 교수가 된 마이컬슨은 공간을 지나가는 물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맞바람에 해당하는 에테르 편류라는 것을 측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뉴턴 물리학에 따르면 에테르를 지나가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광원으로 다가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지구가 반년 동안은 태양을 향해 움직이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이컬슨은
지구가 서로 반대로 위치해 있는 계절에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비교하면 그 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이컬슨은 전화를 발명해서 부자가 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설득해서 빛의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간섭계라는 독창적이고 민감한 측정 장치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런 후에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천재였던 몰리와 함께 몇 년에 걸쳐 세심한 측정을 반복했다. 그 작업은 아주 정교하고 힘이 드는 일이었다.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지독한 신경쇠약 때문에 한동안 작업을 포기하기도 했으나 마이컬슨은 1887년에 드디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 과학자가 처음부터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칼텍의 천재 물리학자 킵 S. 손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방향과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았다. 정확하게 200년 만에 처음으로 뉴턴의 법칙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성립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결과였다. 윌리엄 H. 크로퍼의 표현에 따르면 마이컬슨 몰리의 결과는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정적인 결과였다. 마이컬슨은 그 업적 덕분에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 20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과학의 뒷전에서 고약한 냄새처럼 불쾌하게 여겨져야만 했다. 마이컬슨은 자신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 과학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은 놀랍다. 네이처에 실렸던 글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몇 개의 작은 탑을 더 쌓아 올리고 지붕에 붙일 몇 개의 조각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의 세기로 들어서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입자와 반입자들이 떠도는 어리둥절한 영역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나노초, 즉 10억 분의 1초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짧은 시간에 물질들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세상이었다. 과학은 물체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시 세계로부터 모든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미시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양자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문을 처음 두드린 사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막스 플랑크였다. 플랑크는 베를린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 교수로 재직하던 42살 되던 1900년에 에너지가 흐르는 물처럼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라고 부르는 개별적인 입자임을 밝혀낸 새로운 양자론을 제창했다. 그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이었고 훌륭한 것이었다. 그의 이론은 곧바로 마이컬스 몰리 실험의 수수께끼를 해결해 주었다. 빛은 파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먼 안목으로 보면 그의 양자론은 현대 물리학 전체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쨌든 그것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최초의 증거였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은 대학의 실험실이 아니라 베른의 국립특허국 도서관에만 출입할 수 있었던 스위스의 젊은 관리가 물리학 연보라는 독일의 물리학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1905년에 일어났다. 그는 베른의 특허국에서 3급 기술시험사로 일하고 있었다. 2급 기술실험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직후였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획기적이었던 그 해에 물리학 연보에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C.P. 스노에 따르면 그 중에 3편의 물리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3편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논문이었다. 한 편의 논문은 플랑크의 새로운 양자론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를 검토한 것이었고, 다른 한 편은 부유 입자의 움직임, 즉 브라운 운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한 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첫 논문은 빛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그 덕분에 텔레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논문은 원자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놀랍게도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 번째 논문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남부 독일의 울름에서 태어나서 미넨에서 성장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3살이 되던 때까지 말을 배우지 못했다. 1890년대에 아버지의 전기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들은 밀라노로 이사하고 10대가 된 알베르트는 교육을 위해 스위스로 갔다. 그는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에서 실패를 하기도 했다. 1896년에는 강제 징집을 피해서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취리 공과대학에 4년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똑똑하긴 했지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 1990년에 졸업을 한 그는 몇 달 후부터 물리학 연보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빨대에 들어있는 유체의 물리학에 대한 그의 첫 논문은 플랑크의 양자론과 같은 호에 발표되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는 통계 역학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발표한 결과가 미국의 커네티컷에서 조용히 연구하고 있던 J. 윌러드 깁스가 이미 1901년에 발간한 통계 역학의 기본 원리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동료 학생이었던 헝가리 출신의 밀레바 마릭과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결혼을 하기 전이었던 1901년에 딸을 낳았지만 입양시켜버렸다. 그 후로 아인슈타인은 그 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와 마릭은 2년 후에 결혼을 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1902년에 스위스 특허국에 취직을 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의 일을 좋아했다. 그 일이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물리학을 포기할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1905년에 그는 그런 형편이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대하여 라는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논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 논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그랬다. 각주나 인용문도 없었고 수식도 거의 없었으며 연구에 영향을 주었거나 앞서 이루어졌던 연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특허국에 함께 근무하던 미셸 베소라는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이다. C.P. 스노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로 완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의 성과는 분명히 그렇게 얻어진 것이다. E equals mc 스퀘어라는 그의 유명한 방정식은 그 논문이 아니라 몇 달 후에 발표될 짤막한 보충 자료에 들어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 식에서 E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M은 질량, C 스퀘어는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량과 에너지는 존재의 두 가지 형식으로 에너지는 물질을 해방시켜주고 물질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는 에너지라는 뜻이다. 빛의 속도를 제곱한 c 스퀘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식에 따르면 물질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특별히 긴장하지 않더라도 평균 체격을 가진 성인이라면 몸속에 적어도 7 곱하기 10의 18승 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대형 수소폭탄 30개 정도가 터질 때의 에너지와 비슷하다. 물론 그런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뜻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우라늄 폭탄의 경우에도 그 속에 포함된 총 에너지의 1% 이하를 방출시킬 수 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얼음 조각처럼 녹아버리지도 않는 우라늄 덩어리가 어떻게 엄청난 에너지를 일정한 속도로 방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E equals mc 스퀘어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불타면서도 연료가 바닥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주었다.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식을 통해서 지질학자와 천문학자들이 단번에 수십억 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의 이론 덕분에 빛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그뿐이 아니다. 빛을 전달해준다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오랜 숙제를 해결해 주었다.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리는 그런 에테르가 필요 없는 우주를 가지게 된 셈이다.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스위스 특허국의 하급 관리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아무도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유용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심오한 신비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강사직조차 얻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던 꿈도 포기해버렸다. 그는 3급 기술 시험사의 일을 계속하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의 연구는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공책에 적어두느냐는 시인 폴 발레리의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깜짝 놀랄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아마도 아주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들이 정말 훌륭했던 모양이다. 아인슈타인의 다음 생각은 역사상 사람들이 떠올렸던 생각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원자과학의 역사를 정리했던 부어스, 모츠, 위보에 따르면 정말 그랬다. 그들에 따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그의 이론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성과임이 틀림없다. 물론 최고의 찬사였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1907년경에 지붕에서 일하던 인부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중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흔히 그렇듯이 그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있던 중에 우연히 중력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중력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시작과도 같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특별했던 이유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는 물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물체가 특히 빛이 중력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거의 10년 동안 그 문제와 씨름을 하던 그는 마침내 1917년 초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우주론적 고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물론 1905년의 특수 상대성 이론도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이었지만 C.P. 스노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아마도 5년 이내에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 이론은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혀 달랐다. 1979년 스노는 그의 이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의 이론이 등장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 1919년부터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상대성 이론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E equal mc 스퀘어라는 훌륭한 책을 쓴 데이비드 보더니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로 했던 뉴욕타임스가 골프 특파원이었던 헨리 크라우치에게 인터뷰를 맡겼던 것이 사태를 더욱 고약하게 만들어버렸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절망적일 정도로 전문성이 없었던 크라우치는 거의 모든 것을 엉터리로 보도해버렸다. 그의 엉터리 기사 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2명뿐인 책을 발간해줄 출판사를 찾아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 책도 없었고 그런 출판사도 없었으며 그런 학자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사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게는 세계에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학자의 수가 훨씬 더 적다고 잘못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학계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어느 기자로부터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세 사람 중에 하나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 경은 잠시 깊이 생각한 후에 누가 세 번째 사람인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실 상대성 이론의 문제는 미분 방정식이나 로렌츠 변환과 같은 복잡한 수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그런 수학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람들의 직관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상대성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모두에게 상대적인 것이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가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할수록 외부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더욱더 왜곡된 것처럼 보인다. 과학 해설가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런 개념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적어도 상업적으로 볼 때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이 쓴 상대성의 ABC라는 책이 비교적 성공한 편이었다. 러셀이 도입한 이미지는 그 이후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독자들에게 길이 100m인 기차가 빛의 속도의 60%로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했다. 승강장에 서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의 길이가 80m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기차 위의 모든 것도 같은 정도로 압축된 것처럼 보인다. 만약 기차 승객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녹음기를 느리게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 똑똑하지 않고 느리게 느껴지고 승객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기차에 있는 시계조차도 보통 속도의 5분의 4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왜곡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들에게는 기차 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압축된 것처럼 느껴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움직이는 물체와 상대적인 관찰자의 위치가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효과는 움직일 때마다 나타난다. 미국을 횡단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은 출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천억 분의 1초 정도 젊어지게 된다. 방을 걸어 다니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이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 계산에 의하면 시속 160km로 던진 야구공이 홈플레이트를 지나갈 때가 되면 질량이 0.000000002g 정도 늘어나게 된다. 영은 그냥 제가 대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크기도 측정이 되었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우리가 알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에 존재하는 빛, 중력 그리고 우주 자체의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보도니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대성 효과도 있다. 소리의 경우가 그렇다. 공원에서 누군가가 크게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먼 곳에선 작게 들린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음악 소리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찰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너무 작거나 느리게 움직여서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용 라디오의 음량이 관찰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개념들 중에서 우리의 직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 공간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간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하게 짤깍거리는 시간은 무엇으로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간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모양도 가지고 있다. 스티븐 호킹의 표현을 빌리면 시간은 3차원의 공간과 풀어헤칠 수 없도록 서로 얽힌 시공간이라는 기묘한 차원을 만들어낸다. 시공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매트리스나 고음판처럼 쉽게 휘어지는 평면 위에 새 구슬처럼 무겁고 둥근 물체가 올려져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다. 새 구슬이 놓여있는 평면은 새 구슬의 무게 때문에 조금 늘어나서 눌린다. 그런 현상이 바로 태양과 같은 무거운 물체, 즉 쇠구슬이 시공간, 물질에 미치는 효과와 비슷하다. 다시 설명을 하면요. 무거운 물체는 쇠구슬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은 물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져 있는 쇠구슬이 물체이고 그 밑에 있는 받치는 침대 매트리스가 시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시공간을 늘어나고 휘어지고 구부러지게 만든다. 만약 훨씬 더 작은 구슬이 작은 평면 위를 굴러간다면 그 구슬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지만 무거운 물체 가까이에서는 아래로 늘어진 평면에 기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휘어지면서 무거운 물체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이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우주의 평면에 약간의 짓눌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데니스 오버바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주는 결국 축 늘어진 매트리스와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력은 결코 결과가 아니다. 물리학자 마치오 카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의 부산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력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뒤틀림일 뿐이다. 물론 늘어진 매트리스에 비유한 설명으로는 시간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격자 모양으로 짜인 실처럼 서로 얽혀있는 공간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 정도에 불과하다. 어쨌든 스위스 수도에 있는 특허 사무실의 창문을 내다보고 있던 젊은이가 생각해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주론 학자가 아니었던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고정되어 있고 영원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식에 우주상수라는 것을 포함시켰다. 중력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상쇄시켜버리는 그 상수는 수학적인 멈춤 버튼과 같은 것이었다. 과학의 역사를 다룬 책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그런 실수가 용납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했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에 우주상수를 포함시켰던 비슷한 시기에 애리조나의 로엘 천문대에서 일하던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우주적인 이름을 가진 인디애나 출신의 천문학자가 먼 곳의 별에서 오는 빛을 분광기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슬라이퍼가 관찰하고 있던 별들은 분명히 도플러 이동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플러 효과는 자동차 경기장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달라진 것과 같은 현상으로 빛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멀어져가는 은하에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적색 이동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멀어져가는 빛은 스펙트럼의 붉은 쪽으로 이동하고 다가오는 빛은 푸른 쪽으로 이동한다. 밑에 지금 도플러 효과에 대한 도플러 이동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842년에 그런 효과를 발견했던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요한 크리스티안 도플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간단히 설명하면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는 음파가 사람의 귀처럼 정지해 있는 측정 장치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물체를 움직이지 않는 벽을 향해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축이 된다.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압축 때문에 음정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음원이 멀어지면 음파가 늘어지게 되어서 음정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슬라이퍼는 최초로 빛에서 그런 효과를 관찰했고 그것이 우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기억하겠지만 화성에 운하가 있다는 주장에 집착했던 퍼시발 로엘 덕분에 1910년대에 건설되었던 로엘 천문대는 그 후로 모든 면에서 천문학 연구의 첨단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슬라이퍼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슬라이퍼의 성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발견은 아무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 그 대신 영광은 자존심 덩어리였던 에드윈 허블에게 돌아갔다. 허블은 아인슈타인보다 10년 늦은 1889년에 오자크스 호숫가에 있는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과 시카고 외곽에 있는 휘튼에서 성장했다. 부모로부터 건강한 육체를 물려받았던 에드윈은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넉넉한 생활을 했다. 그는 건강하고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아주 잘생겼다. 윌리엄 H. 크로퍼에 따르면 아주 매력적이었던 그를 아도니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용감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에 빠진 수영객을 구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전쟁터에서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하기도 했으며 시범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곤투 선수를 한 방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모두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허블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허블의 삶이 과학 황금빛의 명예로 가득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1906년 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했던 그는 장대 높이뛰기, 투포환, 투원반, 투해머, 제자리 높이뛰기, 도움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했고 1마일 이어달리기에서도 우승을 했다. 7종의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넓이뛰기에서도 3등을 했다. 그 해에 그는 높이뛰기에서도 일리노이 주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공부에서도 성공적이었던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과와 천문학과에 진학했다. 우연히도 엘버트 마이클슨이 당시의 학과장이었다. 그는 최초의 옥스퍼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3년 동안의 영국 생활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 틀림없다. 1913년에 휘튼으로 돌아온 그는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 풍의 망토를 거치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이상할 정도로 허풍스러운 억양을 쓰기 시작했다. 영국식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식이 아닌 것도 아닌 그의 이상한 버릇은 평생토록 바뀌지 않았다. 그는 훗날 1920년대의 대부분을 켄터키주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뒤늦게 박사학위를 받고 잠시 육군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인디애나주의 뉴 얼바니에서 고등학교 교사와 야구 코치로 일했다. 그는 휴전이 되기 전 한 달 전에 프랑스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총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30살이었던 1919년에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윌슨 산 천문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천문학자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잠깐 당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적었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가시적인 우주에 아마도 1400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엄청난 수이고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수이다. 만약 은하 하나가 냉동 콩 정도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라면 옛날의 보스턴 가든이나 로열 앨버트 홀처럼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메울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브루스 그레고리라는 천체 물리학자의 계산 결과이다. 허블이 처음 망원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1919년에 우리에게 알려진 은하는 우리의 은하, 즉 은하수 하나뿐이었다. 별들은 모두 은하의 일부이거나 멀리 떨어진 주변의 기체 덩어리라고 여겼다. 허블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허블은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큰가라는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은하들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져 가고 있는가, 즉 후퇴 속도를 알아내야만 했다. 적색 이동은 은하가 멀어져가는 속도를 가르쳐주긴 했지만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알려주지는 못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밝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표준 촛불이 필요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별들의 밝기와 상대적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허블에게는 얼마 전에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라는 천재적인 여성이 그 방법을 알아낸 것이 큰 행운이었다. 리비트는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그들의 표현처럼 컴퓨터로서 일하고 있었다. 별들의 사진을 보고 계산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다. 그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역이었지만 당시 하버드는 물론이고 대부분 천문대에서 여성에게 맡겼던 일 중에 실제 천문학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관행에도 뜻밖의 장점이 있었다.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남성들이 압도하던 우주의 자세한 구조를 밝히는 일에서 여성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컴퓨터로서 일하면서 별들에 대한 오랜 경험을 쌓았던 애니 점프 캐넌이 고안한 항성 분류 체계는 오늘날에도 사용될 정도로 실용적이다. 리비트의 업적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녀는 처음 발견되었던 케페우스 자리의 이름을 따른 세페이드 변강성이라고 알려진 형태의 별이 마치 별들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세페이드 변강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널리 알려져 있다. 북극성이 바로 세페이드 변강성이다. 오늘날에는 세페이드 변강성들이 천문학 용어로 주계열상을 지나서 적색 거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늙은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적색 거성을 이해하려면 1차 이온화된 헬륨 원자의 성질 등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는 과정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천재였던 리비트는 하늘의 다른 곳에 있는 셰페이드 변강성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세페이드 변강성들을 표준 촛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사용했던 표준 촛불이라는 말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리일 뿐이다. 그렇지만 엄청난 규모의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이었다. 리비트와 캐넌이 사진판의 흐린 점들로부터 우주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내고 있던 때에 최고급 망원경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하버드의 천문학자 윌리엄 H. 피커링은 달에 나타나는 점은 지역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곤충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윈 허블은 리비트가 고안한 우주 길이의 자와 베스토 슬라이퍼의 적색 이동을 함께 사용해서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1923년에 그는 M31이라 알려진 안드로메다 자리에 희미한 점이 가스 구름이 아니라 별들의 덩어리이고 그 자체가 지름 10만 광년이나 되고 적어도 9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광대하다. 정말 거대할 정도로 광대하다. 1924년에 그는 나는 성운 속의 세페이드 병광성, 성운 즉 네뷸레, 다시 읽겠습니다. 1924년에 그는 나선 성운 속의 셰페이드 병광성은 구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은하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블이 사용한 말이다.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운은 구름을 뜻하는 라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은하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블이 사용한 말이다가 중간에 설명이 들어있고요. 그거 빼고 다시 읽겠습니다. 1924년에 그는 나선 성운 속의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결국 그는 우주는 우리의 은하만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적인 은하로 구성된 섬우주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 은하들 중에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고 먼 곳에 있는 것들도 있다. 허블은 그런 발견만으로도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큰가라는 문제에 도전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허블은 애리조나의 슬라이퍼처럼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윌슨산 천문대에 새로 설치된 100인치 후커 망원경과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자신이 속한 은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더욱이 은하가 멀어져가는 속도와 거리는 명백하게 서로 비례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갔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로부터 우주가 한 곳에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때까지 누구나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주는 안정하고 고정되어 있고 영원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태초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말이 있을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스티븐 호킹이 말했듯이 그 전에는 아무도 팽창하는 우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하다. 뉴턴을 비롯해서 기후의 천문학자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정적인 우주는 그 스스로 수축되어 버려야만 했다. 그런 정적인 우주에는 별들이 무한히 타고 있다면 그런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워져야 할 것이고 특히 인간과 같은 존재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어야만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팽창하는 우주의 개념은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사상가이기보다는 관측가였던 허블은 자신이 발견한 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벌써 아인슈타인과 그의 이른바 세계적으로 널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른바가 아니고요. 그러나 당시에는 벌써 아인슈타인과 그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다. 더욱이 당시 엘버트 마이클슨은 늙고 쇠약해 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마이클슨은 1929년에 윌슨산 천문대에서 자신이 신뢰했던 간섭계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런 그는 허블에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었을 것이다. 어쨌든 허블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업적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벨기에 출신의 성직자 겸 과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두 가닥을 서로 합쳐서 우주가 원시원자라는 기하학적인 점으로부터 영광스러운 폭발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서로 멀어져가고 있다는 자신의 불꽃 이론을 정립했다. 현대의 대폭발, 빅뱅의 개념에 잘 맞는 주장이었지만 너무 때이른 주장이어서 메트르의 업적은 이 책에서처럼 한두 줄로 설명될 뿐이다. 그런 이론이 제대로 인정받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필요했고, 빅뱅 이론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뉴저지의 안테나에서 들리는 잡음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우연히 발견하면서부터 흥미로운 이론에서 정립된 이론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허블과 아인슈타인은 모두 그 큰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일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 1936년에 허블은 특유의 형식으로 자신의 굉장한 업적을 자랑하는 성운의 왕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발간했다. 그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쪽 분량의 그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4쪽에 불과했다. 허블은 1953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에 대해서 아직도 재미있는 점이 남아있다. 그의 부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을 거부했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절대 밝히지 않았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의 행방은 그가 사망하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를 추모하려면 1990년에 발사되어서 지금도 하늘에 떠있는 그의 이름이 붙여진 허블 우주망원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지금 아인슈타인이 이제 등장해서 굉장히 그 상대성 이론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위대한 원자라는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